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를 해주셨듯이 서강대학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박인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강연 요청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앞에서 대체 제가 뭐라고 노년과 말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제가 말을 하면서 쉬운 말도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를 하시는데 이런저런 좀 이론적인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또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또 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강의에 대한 간략한 요약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개념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노년성과 말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인데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제 나이 들어감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기준 안에서 노년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있다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거나 살거나 혹은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제 흔히 노년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년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오늘날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고 또 이제는 노인분들께서도 직접적으로 노년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좋은 건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년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년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인 거죠. 이 말년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노년성과 비슷하지만 조금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년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년이라고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치라던가 혹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형성해온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지금까지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삶의 패턴 혹은 양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말년성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좀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죠. 나이가 오히려 들어서 여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의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이라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을까? 아니면은 오히려 나도 노년이라고 하는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서 너무 그러한 이미지들 안에서 살아왔던 게 아닐까?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반성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힘 이게 이제 말년성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중심으로 제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노년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점점 더 역사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역사적인 주체가 아니게 되었다. 이게 이제는 근대적인 사회에 이르러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기술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 요즘에는 많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속시킨다는 거죠. 시간의 밀도가 점점 떨어지고 시간은 이제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험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대단한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의문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요? 노년이나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선을 긋죠. 그건 할머니 이야기고 그건 할아버지 세대 때 이야기고 우리 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터울이 한 50년 정도라고 하면은 이 두 명의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세대적인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를 얻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라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이제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뭘 그렇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세상을 어떻게 알까라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요즘 친구들은 여기 안에서 경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경험이 아니라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무슨 정보를 얻어서 나에게 유용하게 써먹을까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노년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존경
혹은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노년의 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다시 존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런 존경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고민의 차원을 보여주는, 이런 노인 세대들의 욕망을 보여주는 영화가 저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6.25 때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다 겪은 할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천만 관객이 넘은 굉장히 흥행한 영화였고, 그 당시에 보시면 40,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하는 관람이 통계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뭔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내가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한 명의 개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내가 겪었어. 그러니까 나는 역사적인 존재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보아야 요즘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존중감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학 작품들 안에서도 요즘에는 사실 노년들을, 이 김영하 소설가의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사실은 굉장히 젊었을 때는 냉혹한 연쇄살인마였어요. 범죄자죠.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착해서 또 손을 털고 뭔가 안정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찾아온 질병이 바로 알츠하이머예요. 알츠하이머. 그래서 자꾸만 자기 주변의 기억을 잊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딸이라고 하는 은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딸과도 계속 그것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삶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엉뚱한 세상에 떨어져 거기서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이 노년의 소외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고 지금 이 세계가 내 세계가 아닌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원래 살아가고 있던 세계는 딴 데로 가버렸고 나는 지금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너무나 이질적인 장소에 대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라는 게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소라고 하는 단어하고 공간이라는 단어를 보통 구분해서 쓰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다르냐면 공간이라는 거는 흔히 움직이는 거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기본적으로 공간이고요. 회사도 공간이고요. 도로도 공간이죠. 그런데 장소는 뭐냐면은 붙박이로 있는 거죠. 붙박이로. 그 자리에 언제나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집이죠. 집. 혹은 우리가 옛날에는 고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향이라고. 그런데 이제 노년에 대한 문학 작품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박범신 작가의 음교입니다. 음교. 이 작품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싫어하는 문학 작품. 젊은 세대들이 정말 저런 노년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작품이 쉽게 이야기하면 노년이 가지고 있는 그 젊은 사람에 대한 로맨스, 사랑 이런 것들을 다소 조금 변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데 물론 이제 박범신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겠지만 이 작품을 보면은 이 노인이 젊은 세대에게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늙지 않는 노인이라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늙지 않는 노인.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영원히 젊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영원히 젊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실제로 보시면은 문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혹은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젊음을 굉장히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결코 젊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직도 젊은 시절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과신하거나 아니면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곱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말년성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성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 들어감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늙지 않는 노년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의미의 시대착오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노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말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노년과는 다르다는 거죠. 말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베토벤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년성이라는 말은 누가 하냐면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이론가가 자신의 책에서 말년성에 대하여라는 본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책에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언급하고 있는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베토벤과 아도르노라는 철학자입니다. 거기 안에서 오히려 충실함을 찾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귀 먹은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의 최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는 귀가 먹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처럼 형식을 준수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시지탄, 모든 게 다 늦어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이 뒤늦음에 대한 후회가 오늘날에는 결국에는 중요한 한 가지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을 단순히 이게 후회가 되니까, 내 삶이 후회가 되니까 그냥 후회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후회를 어떻게 현실적인 힘으로 바꿀까? 더 나아가서 요즘 동시대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의 문제로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점점 더 이제 노년들의 감수성, 감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 이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노년의 문제가 여러 가지 사실은 본인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 너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또 본인에게 가능한 어떤 새로운 삶의 관점이라던가 에너지를 발견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행복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도 없을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 수업은, 제 강연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